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라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고 윤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있기도 한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잇따라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석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충격을 느끼시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신 바가 있고 앞으로 쟁점이 될 여러 가지 현안 사안들 이런 시비를 가리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리고 당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전국 상황 등을 비상사태로 판단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내란 혐의 입증의 분수령이 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을 두고는 대통령이 체포의 채도 꺼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변호인단이 답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을 두고 전방위 여론전에 나선 거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오늘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한 체포 의혹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에 주요 인사 체포조가 동원됐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른바 체포조 활동을 위해 국수본에 연락했고 실제로 경찰이 인력을 배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이 됐지만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수본 내부에서는 어제 이첩 결정에 반발하는 기류가 연일 읽히기도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절차에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첩을 결정했고 이후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최종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하게 될 거라며 검사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거친다 해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아닌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에 결국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이 사건이 검찰이 아닌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이후 2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고 그 사이에 특검이 출범할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사실상 모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공수처의 수사 속도 그리고 이 특검 출범 시기가 향후 윤 대통령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째 서류 접수를 거부하면서 절차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서류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염혜원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오늘도 받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냈습니다. 헌재는 오늘까지 우편을 통해서 이 문서들을 3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직원들도 직접 대통령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헌재 직원들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직접 대통령 관저에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어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때인 오늘 오전 9시 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요.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 측은 송달 간주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의란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발송된 탄핵 의결서 등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헌재 측은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 중입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전자 송달 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만약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7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헌재 측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논의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햄버거 회동으로 비상계엄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구속 뒤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 뒤에 첫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기선으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로 계엄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산하 첩보부대인 북파공작부대 HID 운용을 준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이면서도 어떻게 정보사와 HID 요원들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데도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배후 기획자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사령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군 인사를 미끼로 현직 장교들을 포섭하고 병력 동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검찰에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지시할 때 노 전 사령관에게 연락하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예,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로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날짜는 언제쯤이 될까요? 네, 공조수사본부는 최대한 빨리 출석할 날짜를 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늦어도 내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조본이 2차로 출석을 요구할 날짜는 오는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했던 1차 출석 요구는 인편과 우편 모두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두세 곳이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에 나서고 있다며 기관끼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하면서 중복 소환 통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까지 검토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오늘 마지막으로 조사한 뒤 내일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속 후 한 차례 조사했고 오늘이 두 번째 조사입니다. 조지호 청장은 지병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구속 후에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늘 병원 방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겸 선포 당일 국방부 간부와 점심 자리에서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오찬에 참석했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곧바로 오후에 휴가를 내고 경기도 성남시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3일 저녁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안가 만찬 자리에도 동석했다며 안가를 관리하는 경호처장 등을 조사해 모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모두 지난달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폭락과 재해 피해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농업4법의 경우 시장 기능을 왜곡해 공급 과잉과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남발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야당이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민주당은 6개 법안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윤석열 시즌2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다만 준비하고 있다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일단 보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한덕수 대행 제2요구권에 보인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시즌2라며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대행이 지금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거라고 재차 압박했는데요. 다만 그간 거부권 시 탄핵이라며 엄포를 놨던 민주당은 오늘은 한 대행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음 달 1일이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여부까지 지켜본다는 방침인데요. 한 대행이 적극적 권한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으니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피할 수 없다며 이 역시 탄핵안 판단에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제2요구는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제2요구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거듭 반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국무위원을 향한 야당의 무한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고 겁박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예, 여야 현안도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선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 인선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초선,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내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주말 사이 고민을 거쳐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초재선 의원들은 오늘 오후 각각 모임을 열고 논의에 들어갔는데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지 여부 등과 함께 비대위 역할 등을 놓고도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결론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옥 의원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가깝거나 성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배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늘 오전에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고 소액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측과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경영진 측이 참여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주장에 나름의 근거가 있고 합리성이 있지만 결국 입법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라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정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쯤에는 수사기관 출석 계획을 좀 말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12월 12일 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 관련해 가지고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언론의 어떻게 국민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정한 날짜를 하기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변호인단이 다 꾸려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언론의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언론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자리에서는 앞으로 특정한 날에 소환에 임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계엄의 어떤 불가피성, 소위 말해서 내란으로 지금 내란의 혐의로 적용을 하고 지금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는 면을 강조하는 어떤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면서 이 기자 간담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사실 내란죄 성립과 관련된 언급들을 하긴 했는데 이거 법리적 평가를 하기에 민망한 내용입니다. 내란합니다 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당일날 비상계엄 특별 담화 자체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포구력 1호 그 뒤로 이루어진 국회 장악을 위한 계엄국 투입의 실행행위 일체가 다 내란 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선포 담화 자체가 내란합니다 담화가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2시간짜리 내란이니 이런 논리로 연결시키는 게 이건 법리 주장도 아니고요. 이런 주장 정도로 뭐 내란죄에 대한 방어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방어 논리를 법리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면 오래 심리할 필요도 없이 탄핵 심판 절차는 끝날 것이고 내란죄 성립 여부도 이미 뭐 관련된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경찰청장의 진술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정황이나 직접 물증들도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히 확보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발언은 실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실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죄 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 한번 듣고서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네,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사실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사실 진술이 엇갈릴 때는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증거, 상황을 이제 보겠죠.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가 다 대통령이 뭔가 직접적인 지시가 있다고 한 부분은 사실 대통령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의 어떤 본인의 책임성을 뭔가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런 걸 했다 이렇게 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다퉈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계엄이라고 한다면 1979년 12월 12일 때 그 계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장군의 그 계엄 같은 경우는 사실 장군이 어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건데 이번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권을 뭐 소위 말해서 뒤엎을 쿠데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어떤 야당이 끊임없는 어떤 탄핵과 그다음에 특검 그리고 감행 예산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국가 비상 상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떤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가 해제 절차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해제 절차에 있어서 지금의 야당이나 아니면은 뭐 이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게끔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한 거 아니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부분에 있어서 체포의 채자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우종수 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표시를 했는데요. 예. 계엄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과 국방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우종수 단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참고인인데 압수했다. 공조보는 체제에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죠. 자, 이렇게 오늘 앞서 저희가 보내드린 그 내용 말고도 외신 기자 간담회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기자들을 상대로 대내외적으로 간담회를 여는 것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지금 출석 요구에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이미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곧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 절차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변호인 선임 등 실제 법률적 대응 절차를 착수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그냥 끌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호인단 선임 문제라든가 절차 준비를 위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송달조차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여론을 통해서 국면을 좀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먼저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오늘 뭐 외신 기자 클럽의 외신들을 상대로 한 석동현 변호사의 어떤 발언도 그렇고 아까 그 오후에 그 기자회견도 그렇고 들으면 들을수록 대통령의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인식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인지 자체가 없구나. 그냥
이 세상을 헌법 위에 군림해서 내가 생각하는 법체계, 헌법체계가 옳다 이 생각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이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금 2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사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그렇고 실제 그 이후의 행위들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에 어떤 인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참고적으로 작용해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언제쯤 마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언론에서 몇몇 분들의 어떤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윤곽근 고검 차장 얘기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헌재 심판과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수사기관 어떤 수사를 임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 쪽 관련해서 변호사, 그다음에 형사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보고 현장에 가서 소환 조사에 임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해가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 하나하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란이라 하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어느 선에서 지시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소위 말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뭔가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전체적인 어떤 그날의 밤과 그날 새벽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본인이 어떤 의도, 그다음에 어떤 의도가 있을지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진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률가시니까 이 점도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65조 탄핵 관련 규정이 헌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헌법 68조 3항에 의해서 직무가 그냥 정지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요. 실제 이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위헌 위법한 직무를 수행한 주요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 직무에서 배제시켜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처분을 허용해서 심판 결정까지 직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한다면 만약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인식 자체도 매우 위험해서 이 12월 3일의 어떤 비상계엄과 다른 방식의 또 다른 어떤 계엄 또 군사행동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헌법에 정한 63조 3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다른 탄핵 그렇습니다. 심판에서도 예,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이런 신청이 제기된 바도 없었고요. 예, 전례도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의 이제까지의 탄핵 남발로 인해서 제가 볼 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들자면 지금 민주당이 보면 탄핵에 될 만한 중대한 헌법과 위법의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조직이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이 이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민주당이 검사 3명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심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실제로 이분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무혐의 했다고 해서 탄핵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까지 어떤 탄핵이라는 게 실제로 중대한 범죄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실제로 일을 못하게끔 직무정지를 해놓는 게 본인들의 어떤 의도였다는 게 되게 다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탄핵이 남발되는데 국가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수용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헌재가 지금 6명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 민주당은 6명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능을 못하게 마비시켰습니다. 본인들이 국회 추천을 안 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거 관련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원래는 7인 이상이 됐을 때 심리가 돼야 되는 그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게끔 가처분을 냈는데 인용이 됐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국회가 추천을 안 해서 헌법 재판관이 일을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가처분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권인 탄핵 관련해서 가처분 인용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까지 민주당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에 하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직무 복귀 가능한 건가요? 뭐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 뭐 남발을 주장하면서 그걸 비상계엄 사유로 삼은 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는 있지만 그 사안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내란이라는 또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명백한 위헌 위법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전제에 서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관련 서류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된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예정한 일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 송달에서는 뭐 상세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대로 송달 간주를 하면 되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관련된 심판 일정들이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기다려줄 이유가 없고요. 24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하도록 했고 27일 예정돼 있는 준비기일에는 증거 제출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또 이제 다시 준비기일을 잡고 이런 방식으로 지연하겠다는 의도는 명백해 보이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례 때도 한 번 정도는 기다려주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절차 지연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냥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27일에 준비기일을 한 번쯤 헌법재판소가 고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는 태도로 보면 24일까지의 답변서 제출, 27일까지 준비 기간은 원래 예정된 대로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예. 오늘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관련 질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밀하게 보면 석동현 변호사는 아직 정식 변호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마련됐을 때 그 전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종의 언론 창구를 한 겁니다.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사실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거는 12월 12일 날 대통령이 어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했던 계엄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수사당국에서 소환을 하고 있는데 왜 하지 않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버티기 아니냐, 지연 작전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쪽의 어떤 입장을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독수 권한대행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호권을 행사했거든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거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가 됐지만 권한대행이 다른 정부의 권한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그다음에 헌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돈이 많으면 당연히 이렇게 농민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돈이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어떤 세금인 거죠.
재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번에 1조 원이 드는 게 아니라 매년 1조 원 이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쌀값이 떨어져요. 근데 쌀값이란 게 우리가 사실 지금 밥을 많이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정 부분 그거를 재정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쌀 농사 하는 분들은 쌀을 계속 벼를 계속 재배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 재정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보관료도 수천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본다면 국회 증언 감정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국회에서 뭔가 기업에 불렀어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은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반시장적이고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오겠습니까? 결국은 민생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기업을 실제로 일하지 못하게 옥죄는 제가 반시장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한 그런 게 아니라요.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제2 요구권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숙고를 해서 3분의 2, 200명 이상이 되면 당연히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불통이다, 뭐 윤석열 정부의 시즌2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네, 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으니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행사를 해야 된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이죠? 제2요구권 자체도 부적절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것과 별개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됩니다. 헌법상 국회 선출하는 재판관 3명의 몫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것은 헌법학자 대부분의 해석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 2월에 똑같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래서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헌법재판소장이라든가 재판관 신규 임명의 건을 가지고 절차를 지연하려고 했기 때문에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이 그런 논리로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본인이 하셨던 말씀하고 배치되는 내용이고 헌법이 이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규정한 취지에 의할 때도 국회 추천 몫은 당연히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 임명 여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쥐고 있는데 네.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임명권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전과 얘기가 서로 그건 아닙니다. 원칙을 따졌을 때 권리냐 아니면 사고냐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에 관련해서 헌재가 인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의 상황을 봤을 때 박한철 그분 같은 경우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던 거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라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선행가요? 그분 임명되는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저희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9인 체제인데 6인 체제가 됐을 때 그거를 추천을 안 했던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요청을 하면 괜찮은데 이제까지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지금을 물들어간 건 노젓는다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6인 체제로 됐을 때는 한 명만 반대를 하면 탄핵 인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9명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6명 이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걸 다투기 전에 기본적으로 야당이 이제까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조금 좀 유감 표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그 말을 했던 게 2017년 2월 1일이었는데요. 그 시점 기준으로 그 탄핵 심판 결정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권리냐 사고냐에 따라서 이 논리가 바뀔 수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3명 공석에 대한 추천 논의는 10월 달부터 여야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야당 1인, 여당 1인, 한 명은 합의한 사람으로 추천하자는 국민의힘 입장과 민주당이 의석수 기준으로 비율로 했을 때 2명을 추천해야 된다는 논리가 계속 평행선을 긋다가 11월 29일 탄핵 4일 전에
합의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를 계속 해오고 빨리 이 공백을 메꿔야 된다는 논의는 여야가 해오고 있었는데 합의한 이후에 비상계엄이 터졌던 거고 그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기를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지켜보고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2요구권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도 고심할 것 같은데 지금 그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200명입니까? 150명입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사전 국무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수사 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이 자체로서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 국가적 혼란 또 대신인도의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한덕수 총리의 어떤 국정 경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인정을 한 것이 한덕수 이 권한대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제2요구권 행사도 문제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절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논의를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또 오게 될 혼란이나 이런 우려를 민주당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후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완벽히 다른 국면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도 거기까지 나간다면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연시킨다고 하면 이건 권한대행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고 이 혼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점과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탄핵 여부를 검토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제2요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비대위 원장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서 며칠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김재섭 의원 카드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지금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개혁신당. 그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가 37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재섭 의원은 지금 35인가요? 제가 헷갈립니다. 37인지 5인지 헷갈리는데 여튼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보다 더 어리다고 젊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김재섭 의원을 바라봤을 때 보면 굉장히 본인의 어떤 소신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소통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을 양보를 하면서 뭔가 접점을 찾고자 하는 어떤 민주적인 리더십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지만 탄핵 찬성이 아니라 부결이 당론이었기 때문에 뭔가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와 탄핵과 계엄과는 등치시킬 수 없고요. 계엄에 반대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탄핵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할 때 변화와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방점을 둘지 아니면 어차피 만약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안정적인 어떤 대선을 구축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좀 상황적인 어떤 논리 구성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소위 말해서 원탑이 되느냐,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 약간 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한 분이 원탑으로서 모든 권력을 갖는 것보다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 전략을 구사하고 그다음에 젊은 얼굴로서 피로서 어떤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중론은 뭐냐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지금 무너졌는데 사실 이제 원외 인사고 정치적 경험이 좀 짧은 만큼 이번에는 좀 안정감 있게 하나의 목소리를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원내 인사로서 중진이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 그런 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최종 결과가 안 나왔고 다음 주 정도에 비대위원장 추천이라고 해서 선수별로 좀 추천을 해서 그 안에서 한 2명 정도를 한 다음에
지도부는 없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뭔가 이거를 권한 대행이니까 뭐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저녁 구속이 됐는데 계엄 전에 북파 공작부대 HID를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북파 공작원 부대가 선관위 과장들 및 핵심 실무자를 납치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이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그 규명의 과제는 HID 부대가 왜 동원됐는지입니다. 와서 대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원이 10월 또 11월부터 착출이 시작됐다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HID 부대원들의 작전 또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을 체포조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고 또 선관위 관련돼서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했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HID가 도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 그 일단을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이 확인해서 제보된 내용을 공개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죠. 체포가 아닙니다. 이게 적법한 수단에 의한 계엄 포고령이나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체포가 아닙니다. 납치해서 이 두 머리를 갖고 손발을 묶은 다음에 구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 부정선거를 규명한다는 이 목적 하에 선관위에 관련된 실무적 핵심 직원들을 이런 방식으로 납치해서 구금한 후에 어떤 사실관계를 조작하려는 게 1차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1차적 작전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걸로 끝날 것이냐. HID 이 대원들을 처음 소집할 때 2주 정도의 기간을 갖고 소집했다고 하면 그 이후의 임무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HID 부대라는 것은 부파 공작원이고 실제 소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으키는 특수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임무나 역할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HID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번 내란죄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확인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선관위 30명 명단을 다 불러주면서 손목 발목을 다 케이블 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서 비원 벙커로 데려오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이제 김병주 의원이 받은 제보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수사 단계에서 나온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아니고 김병주 의원이 받은 제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좀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국회 가방위에서 김어준 씨가 나와서 암살, 그다음에 또 미군을 공격해가지고 뭔가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그거는 사실과 같지 않다. 왜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계엄을 선포하게끔 하는 원인과 동인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떤 제보라는 측면이 사실의 몇 가지를 기초해가지고 조금 뭐 가짜뉴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좀 선정적으로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여서야대 국면에서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가지고 뭔가 곧바로 즉자적으로 뭔가 이거를 주장하기보다는 좀 사실관계를 해서 뭐 국방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이면 그다음에 조금 제대로 뭐 여당을 공격하거나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송 서류 송달이 불발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어제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자택으로 보낸 서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집행관을 보낸 세 번째 시도에서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기 위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서류를 받지 못한 거라며 재판 고의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달이 안 된 이유가 고의적인 수령 거부잖아요. 그렇게는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1월 1심에선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자체가 불법인 사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돈을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과 같이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액 3억 2,59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6개월보다 1년 10개월 줄었는데요. 형량은 줄었지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판단은 원심과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고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격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 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작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자체가 불법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정해집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내세우며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 이끌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합니다. 전 씨는 정치자금 수수 여부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억 받은 건 모두 돌려준 겁니까? 영천신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 돈 받은 건 없습니까?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자택과 법당 등에서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석 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사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을 맡았었고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는 전 씨가 직함만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윤 대통령도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 수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공천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파일 15만여 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측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 씨를 통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에서 1차로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은 15만 5천여 개입니다. 검찰은 이 파일 가운데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또 명 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한 내용,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홍 시장 측근과 주고받은 메시지 파일도 포함됩니다. 명 씨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증거자료 선별 작업에 참여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나머지 자료의 복원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을 참관한 명 씨 측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홍 시장이 명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명 씨를 통해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명태균 씨에게 복당 부탁을 했고 계속 복당 시도를 했던 것이지 복당 부탁을 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 홍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할 때 명 씨 옆에 있던 2명이 이 내용을 들었다는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명 씨와 명 씨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분석하고 있는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등에 담긴 자료는 1차로 확보한 15만 5천여 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만 2주가량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피해가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국정원도 북한군 병사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이달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흰 눈으로 덮인 벌판의 군인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빠르게 몸을 피하지만 역부족입니다. SNS에 이 영상을 올린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모두 50명이 숨졌고 최소 47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북한군의 사망자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정원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장성급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는데 외신의 200명 사망설과 다른 이유에 대해선 최대한 보수적인 분석이라며 사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은 교전 횟수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낯선 환경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 내에서도 이로 인해서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서 오히려 힘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군의 본격적인 참전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북한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동안 동결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외환시장과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탄핵 여파 속에서도 1,43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넘나들었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전날보다 2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장중 1,440원을 넘었던 환율은 당국의 방어 등으로 어렵게 1,430원대로 내려갔는데 미국발 충격에 다시 고삐가 풀렸습니다. 주식시장도 힘을 잃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 영향으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라는 신호를 보낸 데 따른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에 금융당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국회의장도 한국은행을 찾아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 그리고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FOMC 결과에 따라 또 금융시장이 바뀌는 것처럼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대응하고 대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단어조차 입에 담아본 적이 없다는 건데 예고하고 실행하는 내란이 있느냐면서 내란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소통하며 법률 자문을 하는 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틀 만에 다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게 석 변호사 주장입니다. 또 계엄 선포가 생방송되지 않았느냐며 내란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통령이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는 등 헌법 절차를 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헌법재판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지, 수사 지원을 위해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과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이끈다는 건 지난 16일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이 피의자 입건 사실을 공개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는데도 변호인단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뭘 서두에 제가 브리핑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 심판까지 준비에 들어갔지만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언제 완료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대응 전략을 만들며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연 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겹친 만큼 변호인단 규모를 키울 필요성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첫 변론기일에 9명이 출석했고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곧 2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초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3번째 거부하며 본격적인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주말을 거쳐서 월요일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된 우편은 수취인 부재와 수취 거부를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와 준비 명령을 송달해야 본격적인 재판에 착수할 수 있는 헌재는 당혹감 속에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도 송달 문제가 논의된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거부하면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전자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헌재는 주말까지 대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3일까지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애초 헌재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오는 23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송달이 늦어지며 이미 재판 절차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한 뒤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사팀 반발 등 내홍 조짐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긴 당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밤늦게 전국 검사장에게 직접 서신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줄곧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 사건에서 적법 절차에 관해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통보까지 할 정도로 진척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기게 된 것에 대해 내부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 총장은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과 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결국 특수본이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청을 할 때 최종적으로 수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수처와 구속수사 기한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와 기소 권한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점은 변수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할지, 내란 수사특검이 언제 출범할지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주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일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투표와 개표 결과를 바꾸려면 물리적으로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엔 수많은 감시 과정이 있다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보안에 취약한 선관위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부정선거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겠느냐는 의구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상대 보안 점검, 사전투표 용지는 물론 선관위 등의 직인까지 빼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용지를 미리 뽑아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음모론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개표 완료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도 장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해 결과를 왜곡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와 출력에 필요한 인증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서버 방화벽 등 감시 보안 시스템 해제, 정당 참관인 배제, 24시간 CCTV 모니터링 무력화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개표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온라인과 방송사에 공개하는 용도일 뿐 개표 조작을 위해선 결국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필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점검 당시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보안관제 시스템 작동을 멈췄다며 실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처럼 둔갑하려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보안 대책을 일부 감소시킨 상황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 그 주장과 관련해서 216건의 소송이 제기됐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실제 국정원도 지난 점검 결과 발표에서 전체 5% 정도 점검했고 보안 취약 사항을 발견했을 뿐 부정선거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요. 국수본은 즉각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같은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특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체포조 형사 명단을 국수본에 보낸 영등포 경찰서도 압수수색해 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강력계 형사 10여 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제공한 건 맞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인영 정 방첩사령관의 요청으로 국회 봉쇄에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 지휘부는 물론 군 조사본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며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일 검찰로 넘겨집니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오늘 두 사람을 상대로 마지막 조사를 한 뒤 내일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초 계엄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나 장학기관 등이 적힌 문건을 받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을 대리할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김희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내곡동 사저특별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대리인으로 이들을 포함해 변호사 17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밝힌 제2요구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제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여부는 특검을 수용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결정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제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건 국정 책임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사법은 폭락한 쌀값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부 견제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대행이 아직도 민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더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 수용,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5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킬 추가 탄핵안은 이미 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방해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역시 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거부하면 탄핵의 당위성만 커질 거란 게 야당 시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정당한 권한 행사를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남발된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입법 독재를 막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이 계엄 사태 종식의 핵심이라고 보고 한덕수 대행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검 수용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한 대행의 선택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당시부터 탄핵 소추까지 여당이 내란 공범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하자 국민의힘이 발끈하며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쓴 민주당 의원 징계를 요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이 발언을 계기로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당시 국회 대신 당사에 있던 여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건데 집단 퇴장으로 항의했던 국민의힘이 이틀 만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적인 선,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적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윤리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논리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 없던 야당 중진들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할 거라며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 민주당 당사 어디서도 보였다는 정언이 없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계엄령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도피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계엄 당시뿐 아니라 탄핵 국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며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까지 꺼내들자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또 한 번 발끈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느냐며 그런다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범죄 옹호당 이미지가 벗겨질 순 없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당 안에선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근거에 공감하거나 사법 심사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발언이 적잖게 나왔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말라고 호소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인선의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별로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 뒤에 주말 사이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데 백가쟁명식 의견들 속에 비대위 구성의 난기류는 여전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당대표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초재선 그리고 그 이상 다선 의원 등 선수별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밝힌 건 처음이지만 원내 인사들의 의견은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새로 출범할 비대위 성격부터 규정되어야 인물도 추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비대위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의 그 비대위 성격이 정해져야지 거기에 맞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 같아서 혁신의 방향을 가지고 당을 이끌 분이 됐으면 좋겠다. 경륜과 또 경험을 좀 가지고 좀 이끌어 주실 분이 왔으면 좋겠다. 며칠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5선 이상 중진 기용 혹은 권성동 권한대행의 겸직으로 의견이 추려진 거로 알려졌지만 비주류 중심의 이견은 부담되는 측면입니다. 통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돼 왔다거나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윤 그룹만은 안 된다는 의견이 아직도 적잖은 겁니다. 대통령과 가깝거나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또는 그동안 이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당 주류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꼽는 중진들 사이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는데 대통령 탄핵이란 당 위기 속 당권 투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인물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 새 지도부 구성이 올해 안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 담당관과 조정관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앞서서 계엄 당시에 경찰 체포조 동원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휴대전화를 압수했죠. 자,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장, 그러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 압수한 데 이어서 수사기획 담당관과 조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재직 여부나 특정 기간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 기준의 하나인 고정성을 폐지한 건데요. 바뀐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해석은 선고 시점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근로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법적 개념이 1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립한 통상임금 기준을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의 조건은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며 제외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다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어쨌든 근로기준법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임금 권리를 찾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간 6조 8천억 원의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인입니다. 관련 법 개정의 소홀에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장애인인 김모 씨 등 2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경사로처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일정 면적 이상의 소매점일 때만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 씨 등은 해당 면적보다 작은 매장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공개 변론까지 열고 심리를 한 끝에 이들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개선 입법 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했다면서 장애인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감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는 물론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공무원은 규정을 방치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의 위법적인 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해소된 것이 아니라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국가가 다시 한번 이 판결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판결로 규모가 작은 소매점을 이용할 때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의미의 입법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들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반지를 사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된 차량 사이를 오갑니다. 그러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 들어가더니 잠시 뒤 차에서 나와 빠른 걸음으로 도망갑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문이 열린 차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차 안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인근 금은방에서 280만 원 상당의 반지를 사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금반지를 사려던 A씨는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업주의 말을 듣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는 이미 분실 신고가 되어 있던 상황. 그 소주인을 좀 바꿔달라고 카드사에서 바꿔드리는 와중에 화장실을 좀 잠깐 갔다 오겠다고 급하다고 그질르다가 내뺐어요. 금은방에서 경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나흘 만에 붙잡혔는데 도박으로 돈을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년 넘게 비슷한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피의자 20대 B씨는 서울과 대전,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15차례 5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일단 차량을 주차할 때는 이제 시정을 항상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범행 대상으로다가 하는 차량이 사이드 미러를 접어놓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다가 범행을 하기 때문에 경찰은 최근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리는 범행이 늘고 있는 만큼 차 안에 귀중품을 놓지 않는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한파 수준의 강력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추위가 덜하게 느껴지겠고요. 낮에도 서울 4도, 대전 6도 등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비나 눈이 시작되겠고 저녁 무렵에는 이 비와 눈구름이 내륙으로도 유입되겠는데요. 이후 내일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전국 곳곳으로 눈비가 확대하면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에 최고 15에서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중부와 전북에도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한 곳도 많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모레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눈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사우나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우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등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심장질환이나 심한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자칫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제하거나 최대한 짧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